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화 흡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보는 바와 같이 10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소화와 흡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소화 기계가 어떤지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나오면은 소화관의 운동과 관련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영양소의 역할과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정리해보면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 등 5대 영양소로 되어 있고 물까지 포함해서 6대 영양소로 되어 있으며 필수 영양소의 종류는 45가지가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양소의 에너지 함량과 섭취 비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탄수화물은 55에서 65%를 먹어야 되고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 내지 30% 범위 내에서 우리는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영양과 성장 발달에 대해서도 배웠죠. 인간이 성장하는 데는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로 함께 작용하는데요. 유전적인 요소보다 환경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학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과 건강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영양소는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는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신체 조직의 유지 및 조직과 세포의 활발한 기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식생활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생물학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보다도 식생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는 건강에 관련된 믿음이라든지 영양 지식, 종교나 광고나 대중 매체, 그다음에 친구나 친지의 영향 또는 이제 교육이나 수준, 직업이라든지 수입의 상황, 거주 지역에 따라서 식생활에 미치는 요인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양 상태 평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영양 상태의 평가는 크게 식생활 조사법과 신체 계측법, 생화학적 평가법, 임상 평가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사 계획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식사 계획은 반드시 3가지 3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균형과 절제, 다양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식생활 실태나 신뢰할 수 있는 영양 정보의 보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다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번 시간에는 제2강 소화와 흡수에 있어서 수업의 목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궁극적인 수업의 목표는 나는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서 소화기관과 소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소화와 흡수를 배우기 전에 나는 소화와 흡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일반 상식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퀴즈입니다. 대부분의 영양소의 흡수는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물론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는 대부분의 영양소의 흡수는 소장에서 이루어지죠. 답은 NO입니다.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서 배우겠지만 영양소 흡수 부위는 인간의 장에 따라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에서는 알코올만 흡수됩니다. 대부분의 영양소, 칼슘이나 마그네슘, 철, 포도당,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나머지 80%의 알코올을 비롯해서 아미노산, 지질, 나트륨, 칼륨, 수분, 비타민 B12, 담즙은 대부분의 영양소가 보는 바와 같이 소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길이도 제일 길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장에서는 나트륨과 칼륨, 산이나 가스, 수분이 흡수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양소는 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상식은 당연히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가스트린은 장액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가스트린은 당연히 오답입니다. 가스트린은 장액이 아니라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세 번째 퀴즈를 한번 알아볼까요? 위액은 산성이다? 당연히 우리는 산성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pH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0에서 14까지의 척도로 7 이하를 산성이라고 하고 7 이상을 우리 알카리성이라고 하는데 8 정도를 우리가 중성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산성과 알카리성의 균형은 신체의 pH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인체는 보통 pH가 7.35에서 7.45 정도의 범위를 유지하여야만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다양한 건강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H의 농도를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한 pH 관리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그럼 다음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소화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화관의 정의를 알아보겠는데요. 소화관은 구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두, 식도, 위, 소장, 대장 및 직장을 거쳐서 항문까지 총 7에서 8m에 이르는 투비 형태의 탄력성 있는 근육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화관의 정의인데요. 여기서 대부분의 영양소를 흡수하고 소화하는 이 소장의 길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6m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화기계의 정의는 입이 들어가서 저작 활동을 하는 구강에 음식이 들어가면 이하선이나 설하선, 악하선이라고 하는 곳에 타액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타액선이라고 하죠. 식도를 통해서 위에 들어가서 이제 소화 과정을 거쳐서 소장으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십이지장을 통한 대장으로 이어져서 항문을 통해서 음식물이 배출되는 소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화와 흡수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작용. 여러 소화작용들 중 섭취, 소화, 흡수, 배출과 관련된 소화작용을 이해합니다. 음식은 입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과정을 섭취라고 합니다. 음식은 씹는 운동을 통해 작게 부서지고 침과 섞여서 덩어리가 됩니다. 이 덩어리는 꿈틀 운동을 통해 식도로 들어가고 위라는 근육줄 주머니에 도달합니다. 위에는 몇 가지 효소와 염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근육줄 벽은 음식을 뒤섞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음식물 덩어리를 미즙이라고 하는 덩어리로 분해합니다. 미즙은 십이지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자, 쓸개, 그리고 간은 보조적인 소화기관들입니다. 간은 쓸개즙을 생성하고 쓸개는 이를 분비하며 이자는 이자액을 분비합니다. 이 소화액들은 담출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유입됩니다. 쓸개즙은 지방분자에 작용하고 이자액은 음식분자에 작용해 더 단순한 입자로 분해합니다. 이후 소화된 음식 입자는 소장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단면을 보면 소장의 내부 표면에 있는 수많은 융토를 볼 수 있습니다. 소화된 단순한 음식 입자들은 유용한 분자들, 노폐물과 약간의 물 분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모를 확대해보면 혈관과 암죽관을 볼 수 있습니다. 유용한 분자들은 혈관과 암죽관으로 흡수됩니다. 이 분자들은 결국 몸의 여러 부분으로 운반되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흡수되지 않고 남은 노폐물과 물 분자들은 좀 더 이동합니다. 이 분자들은 소장을 지나 결국 대장의 상행결장에 도달합니다. 여기에서 분자들은 횡행결장을 통과해 하행결장으로 이동합니다. 대부분의 물 분자들은 결장의 벽에서 흡수되며 노폐물들은 직장이라고 하는 대장의 맨 아랫부분에 모인 후 배출됩니다. 이렇게 소화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번 주제를 요약하면 섭취된 복잡한 음식들은
위의 효소와 반응하여 더 단순한 음식 분자로 분해됩니다. 이후 12지장의 효소들이 이 분자들을 더 단순한 분자들로 분해하고 소장의 흉털에서 흡수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분자들은 결국 몸의 여러 부분으로 운반되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과 물 분자들은 대장으로 이동하여 대장의 벽에서 물 분자들은 흡수되고 나머지 음식들은 직장에서 모여 배출됩니다. 네, 이처럼 소화기관에 관련된 과학 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소화관은 구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두나 식도, 위, 소장, 대장 및 직장을 거쳐 항문까지 약 7에서 8m에 이르는 투비 형태의 탄력성 있는 근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의 장의 길이는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공부를 해보니까 서양 사람의 장의 길이는 6.5m가 되는 반면에 의외로 등치가 작은 우리 동양 사람의 장의 길이는 2m가 긴 8.5m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단백질을 주재료로 섭취하는 서양 사람들은 소화기관이 길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예부터 초식을 위주로 한 잡식성 동물이었기 때문에 장의 길이가 서양보다 길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동물을 놓고 봤을 때 육식과 초식 동물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평균적으로 육식 동물이 장의 길이가 2m인 반면에 초식 동물은 10에서 12m 정도로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를 소화하기 위한 길이가 우리 인간은 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몸의 길이에 따른 장의 길이는 육식 동물은 3에서 6배, 초식은 11배에서 12배. 인간은 잡식성인데요. 몸 길이의 10에서 11배이고 서양인들과의 차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1에서 2m 정도 우리가 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식단의 변화라든지 우리가 서양 사람들처럼 육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근대화나 수고화가 빨리 됐다고 쳐도 그러니까 뭐 비행기가 만들어진 지가 100년밖에 안 되고 냉장고가 만들어진 지가 25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수만 년, 수천 년 동안은 육식보다도 초식을 포함한 잡식을 해왔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다른 장의 길이가 서양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화관은 이 소화기관 외에도 그 외 부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치아나 혀, 담낭이 있고 타액선이라든지 간, 췌장의 소화선들로서 타액이나 담즙, 췌액 및 소화 효소 등을 생산 분비하여 소화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영양소는 소화관 튜브의 관광에서 소화 용해된 후 소화관 벽의 점막을 구성하는 상피세포 내로 이동하여 흡수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한 pH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배우기 전의 내용에서 위의 pH는 산성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배워 있는데요. 건강을 위한 인체의 pH 관리법을 보면은 알칼리성 음식에는 주로 과일이나 채소, 견과류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신체를 더욱 알칼리성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나 시금치, 아보카도와 같은 음식은 pH 수준을 높이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기나 유제품, 정제된 당분 및 가공식품은 보통 산성을 띠기 때문에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신체의 pH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체는 보통 pH가 7.35에서 7.45의 범위를 유지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산성 환경이 지속되면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그 면역성 체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와 소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고기 및 유제품을 절제하고 피로 및 과로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다음으로는 체력 운동입니다. 체력 운동 역시 pH 균형 유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은 산소 공급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데요. 이는 체내 독소와 산성을 제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다만 과도한 체력 운동은 신체를 산성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조화로운 운동이 필요하는데요. 너무 무리해서 운동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 관리도 신체의 pH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되고 이는 산성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이완 기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신체의 pH 균형을 맞추면 더욱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2-1은 우리 소화기계를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인체의 소화기관은 구강에서부터 항문까지의 길이를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구강은 우리가 이제 저작작용을 하게 되는 구강은 혀를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가면 타액선의 이하선, 설하선, 이 악하선이라고 하는 세 곳에서 타액이 나오는데요. 침이죠. 이 침이 나와서 음식과 섞임으로써 소화를 도와줍니다. 인두나 이 식도를 통해서 들어간 우리가 음식물은 위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2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전부 다 소화기관이 배출이 되고 위를 통해서 간이나 담낭의 효소를 통해서 음식물과 섞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인체의 소화기계 중에서 가장 긴 곳이 우리가 소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소장은 십이지장이 제일 길죠. 공장과 회장, 맹장을 우리가 전부 다 소장이라고 하는데요. 소장을 통과한 음식물들은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이제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횡행결장과 하행결장, 상행결장, 또 S결장을 통해서 이제 직장으로 음식물이 모이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항문을 통해서 배출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와서요. 소화관의 운동 및 관련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소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으로 끝나는 하나의 관을 이야기합니다. 인체를 관통하는 터널을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성인 남성의 기준으로는 위장관이 거의 6.5m 정도의 길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소화관이라고 합니다. 소화관의 운동은 크게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으로 나누는데요. 연동 운동은 소화관 벽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의한 파동으로 음식물을 위해서 아래로 이동하려는 운동이죠.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관이 수축됨으로써 음식을 아래로 내리는 그것을 연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에 그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연동 운동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음식을 먹어도 이 연동 운동에 의해서 위장이 아래로 내려가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으로는요, 분절 운동인데요. 이 분절 운동은 장관의 환상 근육이 수축해서 소화물이 잘게 부서지도록 섞이게 하는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으로 관이 눌리니까 음식이 산에 의해서 여물어지고 부서지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소화관 운동에 설명한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연스러운 현상인 연동 운동은요, 이 말이 어렵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음식이 우리 소화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적으로 수축이 됨으로써 음식물을 아래로 혹은 위로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도를 통해서 위장이나 소장, 대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배출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연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분절 운동 때문에 음식을 꼭 씹지 않고 먹어도 소화가 다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음식을 적당히 씹어서 넘기면 그것이 이제 수축과 늘어남과 줄어듦으로 인해서 음식이 잘게 부서지는 현상을 우리가 분절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래 위로 수축됨으로써 음식물이 앞으로 나감과 동시에 잘게 부서지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위산이라든지 각종 산들이 음식에 부서지는 현상을 도와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음식물을 잘게 부서지는 역할이 우리 분절 운동이고요. 점점 작게 부서지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소화관 운동에 관련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르몬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고 여기에 관련된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 정도는 이해할 줄 알아야지 문화인이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르몬의 정의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반적으로 신체의 내분비 기관에서 생성되는 화학 물질을 통틀어서 일컫는데요. 일반적으로 호르몬이라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분비 기관에서 생성되는 모든 화학 물질을 우리는 호르몬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소화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강부터 항문까지 이어지는 6.5m에서 8m 정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나의 인체를 관통하는 관을 얘기하는데요. 소화관 운동과 관련된 호르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가스트린인데요. 먼저 이 가스트린은 위에서 분비되는 위장관 호르몬으로서 이자액이나 위산 분비를 유도하고 소장, 대장의 움직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분비되는 자극물로서는요. 위의 유문부에 단백질이 접촉되고 그 외에 카페인이나 향신료, 알코올 등의 자극적 성분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스트린의 분비 장소는요. 위의 유문부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HIC 분비라든지 전문 용어인데 펩시노젠 생성을 자극시키고 단백질의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가스트린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소장의 대장의 움직임을 촉진시키고 위산 분비를 유도하는 가스트린 호르몬이고요. 두 번째로는 세크레틴입니다. 세크레틴은 몸 전체에서 물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요. 위나 이자, 간에서 분비가 조절이 됩니다. 창자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 세크레틴은 분비 자극물이 위의 산성 유미즙으로 십이지장 벽에 접촉이 되게 됩니다. 세크레틴은 소장에서 분비가 되고요. 이에 따르는 작용은 최액 중탄산염 분비를 자극시키고 십이지장으로 넘어온 산성 유미즙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어가 어렵습니다. 콜레시스토키닌인데요. 이 콜레시스토키닌은 소화기관에서 지방이나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것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여기에서 분비되는 자극물은요. 유미즙으로 지방과 단백질이 십이지장 벽에 접촉됨으로써 분비가 자극됩니다. 이 콜레시스토키닌의 분비 장소는 소장입니다. 이에 따른 작용은 담낭을 수축시킨다든지 담즙 분비를 촉진시킨다든지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키고 과도한 위 운동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이 소화관의 운동과 소화 운동과 관련된 호르몬의 작용은 참 인체의 신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너무도 신비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화관 운동에 관련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소화 기계에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식도에서부터 우리가 항문까지 서양인은 6.5m, 동양인은 8.5m의 길이에 관련된 하액선부터 해가지고 위, 췌장, 소장이나 대장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고요. 위의 소화를 촉진시키는 pH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소화관의 운동과 관련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화관의 운동은 크게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것들이 음식을 아래나 혹은 위로 올라가게끔 하고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도와준다라고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소화관 운동에 관련 호르몬을 배웠는데요. 전문 용어 세 가지 가스트린이나 세크레틴, 콜레시스토키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서는 이 위의 소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소화는 저장 및 소화관의 물리적 운동에 의한 기계적 소화와 소화 효소에 의한 화학적 소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돼서 구강에서의 소화라든지 위에서의 소화라든지 그 다음에 소장에서의 소화라든지 소장의 구조를 통해서
소장에서의 소화, 대장에서의 소화 등에 관련돼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영양소의 흡수 부위는 어떠한지 초반전에 우리가 알아봤듯이 위나 소장, 대장 그 직장에서는 어떠한 영양소들이 소화되고 흡수가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전문 용어인 흡수 기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그다음에 능동 수선, 또 순환계를 통한 운반에 관련돼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맥이 뭔지, 림프관이 뭔지 우리가 무슨 의사나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양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음식물이 소화되고 흡수되는지 또 운반이 되는지에 관련되는 소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화 기계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해했으리라 보고 가스트린이나 세크레틴, 콜레시스토킨의 분비 자극물이나 분비 장소 및 작용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화흡수 제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시간이 좀 남으면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의 강의를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강의 내용은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소화기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화기계는 구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두나 식도, 위, 소장, 대장 및 직장을 거쳐 항문까지 총 7에서 8m에 이르는 튜브 형태의 탄력성 있는 근육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울러서 소화관의 운동과 관련 호르몬도 우리가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먼저 소화관 운동을 보면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으로 나누는데 연동 운동은 장의 자연스러운 수축으로 인해서 음식을 앞으로 밀어내는 운동을 우리가 연동 운동이라고 하였고요. 아울러서 분절 운동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분절 운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소화관의 운동에 관련 호르몬도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위의 유문부에서 나오는 가스트린, 그 다음에 소장에서 나오는 세크레틴과 콜레시스토킨인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소화흡수 수업의 목표를 먼저 알아보면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나는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서 소화기관과 소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장의 소화 과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러면은 먼저 소화 흡수를 배우기 전에 나는 소화 흡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일반적인 상식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펩신은 소장의 단백질 분해 요소이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네, 정답은 NO입니다. 펩신은 위의 분해 효소이죠. 이거는 뭐 외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펩신은 소장이 아니라 위의 단백질 분해 효소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배우기 전에 퀴즈를 한번 알아볼까요? 소장은 2 내지 3m로 12지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장은 12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을 우리가 소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림인데요. 소장의 그림이 이쪽에 나오는데 여기 12지장과 공장 회장, 장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길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소장이라고 배웠습니다.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을 우리가 소장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소장은 6에서 7m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퀴즈를 한번 더 볼게요. 소장의 흡수 면적은 넓지 않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소장의 흡수 면적은 영양소의 충분한 흡수를 위해서 가장 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소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는 저장 및 저작은 입으로 씹는 역할을 우리가 저작 활동이라고 하죠. 저장 및 소화관의 물리적 운동에 의한 기계적 소화와 소화 효소에 의한 화학적 소화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먼저 구강에서의 소화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의 저작 운동으로부터 음식물이 잘게 부수어지고 동시에 타액이 분비되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세 군데의 타액선으로부터 침이 분비가 되는데요. 하루에 무려 1.5리터의 침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래서 잘게 부서짐과 동시에 타액이 분비되어서 음식물을 적심으로써 삼키기 쉬운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타액에 함유된 전분 가수분해 요소인 아밀라제 많이 들어봤죠? 아밀라제는 전분을 전분 텍스트린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저작 시간이 길어지면 전분은 메가당으로 분해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저작 시간이 짧아지므로 전분에 남아있는 전분 텍스트린 형태로 가수 분해가 됩니다. 그 후 구강의 뒤쪽으로 보내서 삼키는 연하 과정을 통해서 음식물은 식도로 들어오고 식도의 연동 운동에 의해서 빠르게 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위의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볼 텐데요. 위의 구조는 세 개의 단단한 근육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근육층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엇갈려서 위의 탄력성을 강하게 하는데요. 위의 세 부분으로 식도 하부 관략근 아래의 분문부와 그 아래의 위저부 그리고 십이지장으로 통하는 유문을 통하는 유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외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식도 하부의 관략근, 이 조임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위 내용물이 위로부터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문 관략근은 십이지장으로부터 소화 내용물이 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위에는 세 종류의 위선이 있는데요. 위저부에는 위산과 펩시노젠을 분비하는 위저선이 있고 분문부에는 강산으로부터 위점막을 보호하기 위한 점액을 분비하는 분문선이 있으며 유문부에는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가스트린을 분비하는 유문선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잠깐 보시면은요, 식도가 이렇게 내려오면 가장 먼저 저장이 되는 위에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식도 하부 관략근이 있어서 음식물이 다시 식도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오토매틱 형식으로 막아줍니다. 위의 부분을 분문부라고 하고요. 그 중간 부분을 위저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근육의 모습이 가로 세로로 구성되어 있어서 서로 음식물이 잘게 부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의 내부에는요, 위벽 주름이 되어 있는데요. 위 점막이 보이고 주름이 촘촘하게 생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아랫부분을요, 유문부라고 하고요. 유문부의 밑에 십이지장에 들어가기 전에 유문관략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기 전에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토매틱 형식으로 관략근 형식으로 눌러줬다 폈다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과연 음식이 얼마나 머무를까요? 궁금증이 나오는데요. 준비된 영상이 3분짜리가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 위는 식도를 통해 들어온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신축성이 강한 저장소로 위로 들어온 음식물을 위산에 의해 유미접으로 만든 후 십이지장으로 내려보냅니다. 위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도 하부 관략부보다 높은 위치에 위저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 발생된 가스는 위저부로 모여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트림을 하게 됩니다. 위저부와 위체부의 어떤 세포가 펩시노겐을 분비하면 위 내강의 위산이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바꿉니다.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이며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가장 분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에서는 단백질 소화효소만 분비합니다. 위저부와 위체부의 위벽세포가 양성자 펌프와 염소이온 펌프에서 배출되는 수소이온과 염소이온을 위내강으로 운반하여 위산을 만듭니다. 위산은 pH 1.5에서 3.0 사이의 강산입니다. 하루에 1리터의 위산이 분비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신 물의 30%는 위에서 바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십이지장을 통해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과일은 15분에서 20분 위에 머뭅니다.
채소는 30분에서 40분 위에 머뭅니다. 생선은 45분에서 60분 위에 머뭅니다. 감자는 90분에서 120분 위에 머뭅니다. 닭고기도 90분에서 120분 위에 머뭅니다. 돼지고기도 90분에서 120분 위에 머뭅니다. 밥이나 빵은 120분 위에 머뭅니다. 유제품도 120분 위에 머뭅니다. 소고기는 180분 위에 머뭅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위에 머무는 시간이 짧은 음식부터 먹고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긴 음식을 섞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위를 혹사하지 않는 식습관이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예, 우리가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위에서 음식이 과연 얼마나 머물까 3분짜리 영상을 봤는데요. 어떠한 음식을 섭취했냐에 따라서 위에서 머무는 시간은 각기 다르고 0에서 최고 4시간까지 음식을 머무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소화의 시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살인사건이 났을 때 부검을 통해서 위를 절개해서 어떠한 음식물이 남아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그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 과연 음식물이 얼마나 머무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소장에서의 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의 길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에서 7m 정도 되고요. 위와 연결된 상단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 12지장과 공장, 회장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2지장과 공장에서는 대부분의 소화와 흡수가 이루어지고 회장에서는 소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영양소의 흡수만 이루어집니다. 소장벽은 다음에서 그림으로 볼 텐데요. 영구적인 윤상주름들이 있고 윤상주름은 손가락 모양의 육모로 덮어져 있습니다. 육모의 표면을 덮고 있는 상피세포는 소화가 완료될 때 영양소를 흡수하는 세포이고 이 세포의 표면에는 미세 육모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영양소가 주로 흡수되는 이 소장은 그 흡수 면적의 윤상주름, 육모, 미세 육모로 구성된 소장벽 구조로서 인하여서 총 200제곱미터로서 겉보기 표면적이 600배나 증가되어 있는 인체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죠. 육모의 내부에는 모세혈관과 림프관이 있어서 육모의 상피세포를 통해서 흡수된 영양소가 순환계로 곧바로 흡수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소장에서의 구조는 영구적인 윤상주름으로 존재되어 있고요. 윤상주름은 손가락 모양의 육모로 덮어져 있고요. 상피세포는 소화가 완료된 영양소를 흡수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의 표면에는 미세 육모가 돌출되어 있고요. 영양소가 흡수되는 소장은 윤상주름 미세 육모로 구성된 소장벽 구조로 인해서 길이가 무려 200제곱미터 크기가 되고요. 겉보기 표면적의 600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좀 더 크게 한번 볼게요. 소장의 모양이 몸의 중앙에 위치되어 있고요. 안의 내부를 보면 가로로 되어 있는 윤상주름으로 되어 있고요. 전문 용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자세하게 보면은 육모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육모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느다란 이 손가락 형식으로 나와 있는 이것을 우리가 육모라고 합니다. 육모의 그 전자 현미경 사진을 보면은요, 이 미세한 육모에는 혈관들이 세밀한 혈관이 들어 있어서 산소를 가지고 있는 동맥과 산소를 주고 빠져나가는 정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에서의 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에 의한 화학적 소화는 이 소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산성의 유미즙이 12장에 들어오면 세크레틴 호르몬의 분비로 알카리성의 중탄산염을 함유한 체액이 분비가 촉진되는데요. 이때 그 체액의 pH는 8에서 9 정도가 됩니다.
또한 12지장선에서 알칼리성 장액도 분비되어서 유미즙을 중화함으로써 12장 벽을 보호하고 소화 요소의 적정 pH를 오토매틱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질과 단백질이 12장에 들어오면 콜레시스토키닌 호르몬의 분비로 담낭으로부터 담즙이 분비되어서 지질의 유화를 돕고 췌장으로부터 당질이나 지질,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분비되어서 본격적인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은 소장 내에서 약 3시간에서 무려 10시간 정도 머물면서 매 4 내지 5초 간격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소장의 연동작용을 통해서 소장을 따라서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영양소의 소화관을 경유하면서 분해되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을 우리가 보기 전에요, 소장의 내 몸 둘러보기 라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서울 아산병원의 3분 55초짜리인데 유익할 것 같아가지고 준비된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할 때 소화가 잘 안 된다 라고 말하며 위의 의상을 의심하는 때가 많습니다. 입에서 항문까지의 총 길이 9m 중 7m를 차지하는 가장 긴 소화기관 소장. 그 긴 소장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복부 전반에 걸쳐 위치하는 소장은 위를 통과한 음식물을 받아들여 이를 분해 흡수한 후 그 찌꺼기를 대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장은 크게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그중 12지장은 위와 연결된 C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길이 약 25에서 30cm 가량 됩니다. 이 12지장에는 췌장과 연결된 배출구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 약 하루 3리터가량의 췌장액이 분비됩니다. 췌장액은 pH 8.0 이상의 약 알칼리성으로 위를 통과한 내용물 속의 산 성분을 중화시켜주고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과 함께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12지장은 여러가지 호르몬 분비를 통해 담즙, 췌장액, 장액 등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소장 근육층의 연동운동과 분절운동을 통해 이동하는데요. 그중 공장은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공장은 길이 약 2.5m로 소장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공장을 지나면서 소화효소와 담즙의 작용을 통해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특히 공장의 점막에는 주름이 아주 많고 털 모양의 육모가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 흡수 면적이 매우 넓은데요.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된 영양소는 대부분 공장의 육모를 통해 흡수되며 흡수된 영양소는 림프관과 모세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공급됩니다. 소장의 마지막 부분인 회장은 돌기 모양을 닮았다 하여 우리말로는 돌창자라고 불리는데요. 소장에서 가장 긴 끝부분으로 공장 끝에서 시작해 맹장과 연결됩니다. 회장은 공장보다 주름이 적고 장벽이 얇습니다. 회장에서는 흡수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비타민 B12와 담즙산염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장이 끝나는 곳에 위치한 회장 맹장 판막은 내용물이 대장으로 이동하도록 돕고 대장의 내용물이 소장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처럼 음식물이 12지장을 거쳐 공장, 회장을 지나가기까지는 보통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소장 질환은 위험성에 비해 사전 검사나 예방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소장은 길이가 매우 길고 복강 내에 고정되지 않은 장기이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가 쉽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알약 형태의 캡슐 내시경법과 풍선 내시경 검사법이 개발되어 소장 질환 진단과 치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유를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내시경 검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혈변 등의 이상 증상이 있거나 가족성 용종증, 크론병 등과 같은 질환력이 있다면 소장 질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내 몸 둘러보기 서울 아산병원의 소장에 대한 영상을 3분짜리 영상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은 영양소들이 소화관을 경유하면서 분해되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기관을 입에서부터 위장, 소장, 대장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백미가 입으로 들어왔다고 보면은 입을 통해서 저작 활동을 하겠죠. 이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고 바로 대장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변비에 있는 사람은 이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이런 것에 있습니다. 이 전분은 이 텍스트린과 메가당으로 변형이 되어서 이 소장으로 넘어가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단백질은 입에서는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요. 위장과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요. 지방도 마찬가지로 소장까지 다이렉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위장의 역할은요, 분절 운동을 통해서,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을 통해서 음식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단백질은 긴 단백질을 짧은 단백질로 변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소장은 영양의 소화 흡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소장에서의 역할은 전분을 텍스틴을 메가당과 포도당으로 변형시켜 주고요. 짧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변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방도 모노아실 글리세롤 지방산으로 변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대장은 우리가 식이섬유를 저장을 하고 배변을 저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야채와 과일의 껍질을 많이 먹으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음으로써 대장까지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각종 이물질들을 같이 연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변비나 건강을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소장에서의 역할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장에서의 소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장은 회장과 맹장 사이의 관략근에서부터 항문까지를 말하며, 크게 나서 대장은 맹장과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등으로 구분되고 또 마지막으로 항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장에서의 소화 흡수되지 않는 성분들은 대장의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을 통해서 뒤섞이게 되고요. 주로 맹장에서 박테리아의 작용으로 발효 또는 부패되어서 가스 및 유기산이 생성됩니다. 대장벽에는 육모가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흡수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수분과 전해질, 그리고 대장 내의 박테리아에 의해 합성된 일부 비타민, 예를 들면 판토텐산이나 비오틴, 비타민 B12, 비타민 K 같은 일부 비타민과 짧은 사슬 지방산도 약간씩 흡수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대장에서의 소화는 회장에서 항문까지를 우리가 대장이라고 하고요. 부패돼서 가스 및 유기산을 생성하고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 몸 둘러보기 서울 아산병원에 준비된 이 대장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기관 중 뇌의 신호를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인데요. 척추와 말초신경계보다 더 많은 세포를 갖고 있는 대장은 제2의 뇌라 불리며 독자적으로 소화 메커니즘을 제어합니다. 따라서 대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 건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배설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배설은 찌꺼기 배출의 의미를 넘어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큰 창자라고도 하는 대장은 소장 끝에서 시작해 항문으로 이어지는 소화기관으로서 기다란 관처럼 생겼습니다. 길이는 약 1.5m로 전체 장의 20%를 차지하고 폭은 약 7.5cm로 작은 창자보다 2배 이상 굵습니다. 대장은 크게 맹장, 결장, 직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대장의 첫 부분인 맹장은 음식물을 소장에서 받아들여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결장으로 이동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맹장으로 잘못 알고 있는 충수돌기는 맹장 끝에 매달리듯 달려있는 부속물로 특별한 기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염증이 생기면 흔히 맹장염이라고 하는데 충수돌기염이 정확한 병명입니다. 또 맹장은 인체의 면역 발달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유아기 때 인체에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대장 내에 자리할 수 있도록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수분과 염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함께합니다. 대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위는 결장입니다. 크게 네 부위로 나뉘는데 모양과 방향에 따라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구불결장이라고 합니다. 맹장이 있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간을 향해 위쪽으로 뻗어 올라간 상행결장은 길이는 약 20cm 정도로 직경이 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고체보다는 액체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 배 위쪽을 가로지르는 횡행결장은 위로는 간과 위와 가까이 있으며 맹장과 상행결장을 거친 장 내용물에서 수분을 흡수합니다. 하행결장은 복부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소화된 음식물을 고형화시켜 대변으로 배출될 때까지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불결장은 S상결장이라고도 하는데 대략 길이가 45cm이며 S자 모양으로 꺾여서 직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장의 끝부분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약 20cm 정도는 직장이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맹장, 결장, 직장을 통해 소화된 음식물은 약 90%가 액체로 변형되어 대부분 흡수되고 반고형 상태의 대변으로 남습니다. 대변은 장의 연동운동을 통해 조금씩 이동되면서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데요. 이 연동운동에는 여러 개의 신경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지배하는 신경에는 장신경계, 교감, 부교감신경계, 척수감각신경이 있습니다. 위장관이 다른 장기와 차별되는 점은 자체적인 장신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대장은 중추신경계와의 연결 없이도 자발운동이 가능하며 연동운동을 통해 항문 방향으로 대변을 이동시킵니다. 특히 대변 안에 식이섬유와 수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적절한 양의 식이섬유 및 수분 섭취는 원활한 배변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탄수화물도 적절히 섭취하면 대장 내의 유산균을 증식시켜 대장이 활발히 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구나 한 번 이상 겪을 수 있는 배변 장애. 그 중에서도 변비는 복부 불편감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식욕 저하, 울렁거림, 복부 통증, 치질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변비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변을 오래 참는다든지 운동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음식을 먹었을 때 심해지는데요. 따라서 평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변을 보고 난 후 변의 색이 이상하거나 피가 섞여 보이는 등의 이상이 보인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대장에 관련된 영상을 통해서 대장에서의 소화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유익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요. 소화와 흡수의 4가지 단위 중에서 소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화는 저작 및 소화관의 물리적 운동에 의한 기계적 소화와 소화 효소에 의한 화학적 소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마지막 3번째 소화 흡수 과정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화 흡수 그 3번째 시간으로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소화 흡수에 관련돼서 배웠던 1, 2강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화기계에 대해서 먼저 배웠죠. 소화기계는 구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두나 식도, 위, 소장, 대장 및 직장을 거쳐 항문까지 총 7에서 8m에 이르는 튜브 형태의 탄력성 있는 근육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소화기계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화관의 운동과 관련 호르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소화관의 운동은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화관의 운동과 관련 호르몬에 대해서는 가스트린, 세크레틴, 콜레시스토키닌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화 과정은요. 소화는 저장 및 소화관의 물리적 운동에 의한 기계적 소화와 소화 효소에 의한 화학적 소화로 나누어진다라고 배웠고, 소화 과정에 따라서 구강에서의 소화를 배웠습니다. 타액의 분비는 타액선으로부터 하루 1.5리터 정도가 분비되는 음식물을 적심으로써 삼키기 쉬운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에서의 소화인데요. 위는 3개의 단단한 근육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임 근육을 따라서 위는 분절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아울러서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에 관련된 영상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위에서의 소화는 하루에 2에서 2.5리터의 위산이 분비되는데요. 이것은 펩시노젠이나 뮤신, 수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음식물의 위인의 체류 시간은 어떤 것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 1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당질이 위를 가장 빨리 비우고 다음이 단백질, 지방 순으로 위를 비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장에서의 소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소장의 길이는 6에서 7m로서 위와 연결된 상단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 12지장, 공장, 회장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2지장과 공장에서는 대부분의 소화와 흡수가 이루어지고, 회장에서는 소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영양소의 흡수만 이루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중요하니까요. 만약에 콩밥이 입으로 들어왔다고 보면은 입에서는 타액을 통해서 분분이 텍스트린과 메가당으로 변형이 되지요. 그 다음에 위장에서는 음식물이 그대로 넘어가서 일반 단백질이 짧은 단백질로 변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장기의 기능 중에 하나인 이 소장은 입에서 변한 텍스트린과 메가당이 포도당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위장에서 단백질이 짧은 단백질로 변형된 것이 아미노산으로 변형이 되며 지방이 분해되는데요. 이것은 모노아실과 글리세롤 지방산으로 변형이 됩니다.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대장에서는 식이섬유소만 들어가는데요. 식이섬유소는 입과 위장, 소장에서 전혀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이동이 되는데, 그냥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의 인체에서 불필요한 내용물들을 왼손 오른손으로 붙들고 대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식이섬유소를 건강식품 중에 하나로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세 번째 시간으로서 소화와 흡수의 수업의 목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서 소화기관과 소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요, 영양소의 흡수 부위라든지 흡수 기전, 순환계를 통한 운반에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 기전은 물질이 세포나 조직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흡수 기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로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의 체내 흡수를 우리가 흡수 기전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소화와 흡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이러한 상식을 체크해보는 퀴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왔는데요. 단순 확산이란 저농도에서 고농도의 이동이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물론 틀린 말입니다. 삼투압작용에 있어 고농도가 저농도로 이동되는 게 자연적인 현상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고 합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가 아니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자연현상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번 시간에는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다시 총정리를 하다 보면 소화와 흡수는 소화기계라든지 소화관의 운동과 관련 호르몬, 소화 과정을 비롯해서 이번 시간에는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양소의 흡수 부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구강이나 식도에서는 영양소의 흡수는 거의 없고요. 위에서는 수분과 소량의 알코올이 일부 흡수되며 20% 정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소장에서 주로 흡수가 됩니다. 영양소는 그 종류에 따라서 흡수 부위의 차이가 있으며 흡수 기전도 다 다릅니다. 여기서 흡수
기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물질이 세포나 조직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흡수 기전이라 하고, 주로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가 체내에 흡수되는 과정을 우리가 흡수 기전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장의 흡수 능력은 신체의 영양 상태에 따라 적응력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내의 칼슘 보유량이 적으면 장에서의 칼슘 흡수량은 오토매틱형으로 증가되고, 체내 칼슘이 충분히 양일 때에는 소장의 칼슘 흡수율은 저하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적은 영양소를 흡수하려고 하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명의의학백과라는 영상, 1분짜리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음식물의 소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이 식도를 지나 위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초. 음식물이 위에 도착하면 위 내벽은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죽과 같은 형태로 만든다. 세네 시간 후에는 소장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음식물은 완전히 분해되고 영양분도 흡수된다. 흡수되지 않은 찌꺼기는 소화의 마지막 단계인 대장에 들어선다. 음식물 찌꺼기는 대장을 따라 서서히 이동하는데 이때 대장에서 수분이 재흡수된다. 건조해진 찌꺼기는 소화될 수 없는 섬유질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대변이 된다. 대변이 대장의 마지막 부분인 직장에 도착한 후 쌓이면 신경은 이 부분의 팽창을 감지해 언제 내보내야 할지 알리게 된다. 네, 음식물의 소화 과정을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양소의 흡수 부위를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림 2-6이 영양소의 흡수 부위를 설명한 내용인데요. 우리 인간의 소화 기계는 크게 위와 소장과 대장, 직장으로 나누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인 영양소가 45가지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가 길이도 가장 길지만 소장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의 길이가 식도에서 항문까지가 7에서 8m 혹은 9m까지 된다라고 배웠는데, 서양과 동양 사람들의 장의 길이는 2m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위로 들어가면 위는 30%의 물과 알코올의 20%가 흡수가 됩니다. 대부분의 영양소가 위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소장에서는 칼슘과 마그네슘, 철 이 흡수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원소 기호 전부 다, 영양소 기호 전부 다 아시고 계시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단백질이 포도당으로 변형이 되고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인데, 물에 녹는 비타민을 우리가 수용성이라고 하고 물에 녹지 않는 비타민을 우리가 지용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80%의 알코올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그래서 알코올이 가장 먼저 반응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빈속에 마시면 가장 먼저 취기가 오는 이유가 위장에서 20%, 소장에서 80%의 흡수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질, 그 다음에 수분, 나트륨, 칼륨, 비타민 B12, 담즙이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이것을 외우기가 어렵다면요, 알코올과 나트륨, 칼륨, 산과 가스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영양소가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장에 대한 영상을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대장에서는 나트륨과 칼륨, 그 다음에 대부분의 수분이 빠지고 산과 가스가 배가 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직장에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요, 이 대변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연동 운동에 의해서 이 항문으로 배출되는 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흡수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흡수 기전은, 이거는 이제 영양소의 흡수 기전으로서 알기 쉽게 그림으로서 먼저 설명을 하게 되면은요, 물질이 세포나 조직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흡수 기전이라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능동 수선인데,
우리가 단어가 어려워서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하면 상당히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봅니다. 흡수 기전은요, 소장 및 육모의 상피세포에서 이루어지는 영양소의 흡수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능동수선의 기전에 의한데요. 그림에서처럼 동일한 상태에서 이동하는 영양소가 소장 점막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 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우리가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촉진 확산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영양소가 ATP라고 하는 저장소의 운반체에 의해서 능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능동수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ATP라는 또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요. ATP는 에너지 저장 물질로서 분해되어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ATP는 여러분 에너지 저장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흡수 기전으로서 세포나 조직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쉽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단순 확산, 촉진 확산, 능동 수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순 확산입니다. 먼저 단순 확산은 영양소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영양소 농도가 높은 관강, 점막 상피세포 밖을 우리가 관강이라고 하는데요. 발음이 어렵습니다. 관강으로부터 영양소 농도가 낮은 상피세포 내부로 영양소가 이동하는 흡수 기전을 말하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상피세포 안팎의 농도 기울기에 의한 흡수로서 지질이나 수용성, 지용성 비타민, 대부분의 무기질의 흡수가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데서 중력에 의해서 낮은 쪽으로 영양소가 이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흡수의 형태를 우리가 단순 확산의 흡수 기전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흡수 기전이죠. 두 번째는 이 촉진 확산인데요. 육모의 상피세포 안팎의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흡수되는 상태로서 단순 확산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세포막의 흡수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운반체가 있어서 흡수 속도는 단순 확산보다 빠르는데요. 단당류 가운데 과당의 흡수가 이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빠르게 흡수가 되는 형태를 우리가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는 중간에 교량적 역할을 하는 운반체를 통해서 이동되는 확산 속도가 빠른 것을 우리가 촉진 확산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흡수 기전인 능동수선인데요. 수동과 능동의 차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능동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움직여지는 상태를 우리가 능동적이라고 하듯이, 능동수송은 인체의 필요에 따라서 육모의 상피세포 안팎의 영양소 농도 기울기와는 역행하여 농도가 낮은 소장 관강으로부터 농도가 높은 상피세포 내부의 영양소가 이동하는 흡수 기전을 이야기하는데요. 촉진 확산처럼 세포막의 흡수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운반체가 있고, 영양소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므로 ATP가 필요한데요. ATP는 에너지 저장 물질을 ATP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포도당, 갈락토스, 아미노산, 칼슘, 철, 비타민 B12가 이 흡수에 해당됩니다. 능동수선이.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인체의 필요에 따라서 육모의 상피세포 안팎의 영양소 농도 기울기와는 반대로 역행하며, 농도가 낮은 소장 관강으로부터 농도가 높은 상피세포 내부로 영양소가 이동하는 흡수 기전을 우리 능동수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수 기전 세 가지,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과 능동 수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영양소의 흡수에 관련된 영상을 2분짜리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의 옥스퍼드 의과대학에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영양소의 흡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순환계를 통한 운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전문용어 순환계가 나오는데요. 사람의 혈액과 림프액 등의 체액 흐름을 담당하며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순환계라고 하는데요.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순환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물에 녹는 즉 수용성 영양소를 담당하는 문맥순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 즉 물에 녹지 않는 영양소를 담당하는 림프관 순환이 있는데요. 문맥과 림프관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맥순환은요, 수용성 영양소들은 육모의 상피세포를 통과하여 육모 내의 모세혈관으로 들어가 문맥을 통해 간으로 들어가는데, 다음 장에 그림이 크게 있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림프관 순환인데요.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영양소들은 육모 내 림프관을 통해서 흉관으로 들어가 대정맥을 통해서 결국 혈류에 합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림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계를 통한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운반이 되는 것은 문맥과 림프관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소장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200제곱미터 크기의 육모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모든 혈관에는 이 정맥과 동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이 빨간색과 이 파란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동맥은 이 산소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동맥이라고 하고, 산소를 장기에 전달을 하고 산소를 놓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정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강도를 만났을 때 칼에 찔려도 이 동맥을 찔리면 이 사람이 빨리 죽고, 이 정맥, 대정맥이라 그래도 많은 피를 나더라도 정맥을 찔리게 되면은 그래도 살 가망성이 조금 높은 이유가 바로 산소가 있고 없고를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혈관의 육모를 통해서 들어온 이 혈관에 들어온 영양소들이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물에 녹는 것과 물에 녹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물에 녹는 것은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는데요. 단당류나 아미노산, 무기질, 수용성 비타민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미관이라고 얘기하는 곳을 통해서 요 노란색 부분인데요. 요것은 지용성 비타민, 즉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비타민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지방산 그리세롤은 이 유미관을 통해서 영양소가 전달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육모인데요. 소장이 전부 다 육모로 되어 있고요. 6에서 7m, 200제곱미터의 엄청나게 많은 넓은 양이 이 육모로 되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심장은 이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나가니까 소파를 통해서 산소를 잡아들고 배출이 되는 것을 동맥이라고 하고요. 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그 정맥이라고 하는데, 대동맥을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들어오면 모든 혈액으로 동맥이 전달돼서 소장을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다시 간으로 영양소가 들어와서, 다시 얘기하면은 이 산소를 전달한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을 통해서 배출되는 대동맥은 온몸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산소가 전달이 되고요. 이것은 간 문맥을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장, 간막, 정맥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문맥과 림프관이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맥은 위나 소장, 췌장, 비장 및 담낭에서 나오는 정맥 혈을 모아서 간으로 향하는 혈관으로서 간문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림프관인데요. 지용성 영양소를 담당하는 곳으로서 림프관은 전신에 퍼져 있으며 정맥계의 모세혈관이 수거되지 못한 조직액을 모아서 대정맥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림프관은 동맥배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조직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동맥을 통해 신체의 각 장기로 들어간 혈액은 그 일부가 조직의 세포 사이로 들어가서 조직의 대사물질과 혼합되어 조직액을 형성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액은 다시 모세혈관에 흡수되어 정맥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부는 림프액이라는 별개의 통로에 의해서 운반됩니다. 림프관은 결합 조직 속의 모세 림프관에서 시작하여 많은 가지가 모여 굵은 림프관이 되고 다시 이것들이 모여 굵은 줄기를 형성한 후 대정맥에 합류되는데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인조인간을 만든다고 해도 인간은 도저히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면 알수록 진짜 신비감과 그 놀라움, 조물주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림프계에 관련된 영상을 내 몸 둘러보기라는 주제의 영상으로서 4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들은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우리 몸 안에 촘촘한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림프계 덕분인데요. 림프계는 노폐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우리 몸의 파수꾼입니다. 때문에 혈액순환만큼이나 림프액의 순환은 우리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림프구의 생성과 순환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합쳐 림프계라고 하는데, 이 림프계에는 림프액과 림프관, 림프절, 그리고 면역세포를 만들고 조절하는 골수와 임무를 마친 면역세포를 파괴하는 비장, 그리고 입으로 들어온 병균을 1차적으로 방어하는 편도선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림프액에 대해서 살펴보면, 림프액은 연노란색을 띠는 액체로 흔히 상처 났을 때 나오는 진물을 말하는데요. 온몸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림프관을 통해 순환되며 혈액이 운반하지 못하는 노폐물, 즉 커다란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를 운반해 최종적으로 심장에 들어가는 혈액, 즉 정맥에 이 노폐물을 전달합니다. 림프액과 비슷한 혈액은 심장의 펌프 기능을 통해 힘차게 움직이지만, 림프액은 주변 근육에 의해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림프액의 순환도 더욱 수월해지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림프액 속에는 림프구라고 하는 우리 몸의 방어물질이 있는데요. 림프구는 모세혈관처럼 생긴 림프관을 타고 흐르다가 마치 휴게소처럼 림프관 중간중간에 있는 림프절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파괴합니다. 아주 작은 강낭콩처럼 생긴 림프절은 우리 몸속에 약 500개에서 600개 정도 존재하는데,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목, 그리고 귀의 뒤쪽 부분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안에는 면역세포인 림프구와 백혈구가 많이 있어서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의 전쟁터가 되곤 하는데요. 감기나 편도선염에 걸렸을 때 목이 붓는 이유가 바로 이 림프절에서 바이러스와 면역세포가 싸우기 때문입니다. 림프계는 체내의 노폐물 운반과 면역 기능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림프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림프액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피부를 눌렀을 때 누른 부위가 원상태로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림프 부종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림프 순환 장애는 선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나 무리한 운동, 신부전과 같은 순환기계 질환, 혹은 암 수술 이후에 2차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림프 부종이 생겼을 때 증세가 경미하다면 심장보다 높게 해당 부위를 거꾸로 놓으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림프 부종이 수술 직후에 생겼거나
이미 많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마사지나 압박 붕대법, 압박 스타킹 등의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림프 부종이 어떤 경우인지 빨리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며 평소에 사지의 무거움이나 피로를 자주 느낀다면 꽉 조이는 옷이나 액세서리를 피하고 다리를 꼬지 않으며 한 자세로 오래 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서울 아산병원에서 제작한 림프계에 관련된 영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요, 3시간에 걸쳐서 소화와 흡수에 관련돼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 기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소화관의 운동과 관련 호르몬, 그 다음에 소화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는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수업 받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화와 흡수를 떠나서 탄수화물에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업 받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랑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